1947년의 차가운 겨울바람도 롬지 수도원 앞을 메운 인파의 열기를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패트리샤 마운트베튼,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영국 왕실의 마쿠 실력자였던 루이 마운트베튼의 장녀였습니다. 흑백 뉴스필름 속에서도 그녀는 완벽해 보입니다. 훗날 여왕이들 엘리자베스 공주가 신부 들러리로 섰을 만큼 그날의 결혼식은 왕실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선이 신부의 얼굴에 쏠려 있을 때 역사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녀의 머리 위를 응시하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5개의 별, 각각의 별 중심에 박힌 영롱한 진주, 그것은 마운트베튼 가문의 상징인 스타 티아라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티아라는 눈부신 빛을 뿜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객들이 그리고 전 세계가 감탄하며 바라본 그 티아라에는 치명적인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짜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비극적인 운명을 대신 짊어진 대역 배우였죠. 진짜 주인공은 이 화려한 결혼식장에 없었습니다. 아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스타 티아라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 혹은 혁명군의 거친 군화 발밑에서 이미 오래전 비명을 질렀기 때문입니다. 신부의 머리 위에서 빛나던 저 별들은 사실 피로 얼룩진 제국의 몰락을 덮기 위한 아름다운 뚜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책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페이지를 펼쳐보길 좋아합니다. 박물관 유리관 속에 전시된 보석을 보며 그 영롱함에 감탄하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누군가의 비명과 추악한 약탈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요? 이 우아한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계를 33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아직 세상이 불타오르기 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제국의 마지막 여름으로 말이죠. 1914년 5월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는 호화로운 기차의 바퀴가 단조로운 리듬으로 궤도를 두드리는 소리는 곧 사라질 한 시대의 마지막 심장박동과도 같았습니다. 객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들판이 스쳐 지나갔지만 빅토리아 공주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미묘한 불안감을 읽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러시아 제국의 심장부 차르스코의 셀로였습니다. 공식적인 외교 방문이 아닌 사랑하는 여동생 알렉산드라 표도로브나 황후를 만나기 위한 사적인 가족여행이었습니다. 기차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을 때 플랫폼은 황실 근위대의 늠름한 모습과 라일락 꽃향기 그리고 석탄 연기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재회한 두 자매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빅토리아는 동생의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의 등이 예전보다 더 굳어있다는 것도 알아차렸습니다. 알렉산더 궁전은 외부 세계와는 완벽하게 차단된 그들만의 황금빛 감옥이었습니다. 어린 황태자 알렉세이는 혈우병의 그늘 속에서도 천진하게 뛰어놀았고 아름다운 4명의 공주들은 이모에게 자신들의 작은 비밀들을 속삭였습니다. 테라스에서의 오후 티타임, 끝없이 펼쳐진 정원에서의 산책, 밤마다 열리는 작은 음악회, 모든 것이 그림처럼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그 완벽함 속에 숨겨진 균열을 보았습니다. 동생의 눈가에 자리 잡은 깊은 피로감, 신비주의자 라스푸틴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딱딱하게 굳어지는 신하들의 얼굴, 그리고 궁전 담장 너머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민중들의 희미한 함성. 그녀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 모든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는지 보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마신 와인은 달콤했지만 잔 밑바닥에는 이미 독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발칸반도의 사라예보라는 작은 도시에서 역사의 방아쇠는 이미 조용히 당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총성은 아직 이곳까지 들리지 않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들의 방문 위에 검은 장막을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중심에는 빅토리아가 여행 가방 가장 깊숙한 곳, 벨벳으로 감싼 보석함 안에 고이 넣어온 눈부신 다이아몬드 별들이 있었습니다. 그 별들은 아직 자신들이 곧 주인을 잃고 어둠 속으로 흩어질 운명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여름궁전에 가져온 그 보석함 안에는 단순한 다이아몬드 이상의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운트베튼 가문의 시작이자 한 시대의 영광을 담은 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스타 티아라라는 이름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섬세한 백금 프레임 위에는 크고 작은 다이아몬드 별들이 마치 은하수처럼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이 티아라의 가장 큰 특징은 트랑블랑이라는 지금은 거의 사라진 세공기법에 있었습니다. 각각의 별들은 미세한 용수철 위에 얹혀 있어 착용자가 숨을 쉬거나 고개를 돌릴 때마다 살아있는 듯 파르르 떨리며 빛을 발산했습니다. 어두운 무도회장에서 촛불 아래 이 티아라를 쓴 여인이 춤을 춘다면 그녀의 머리 위에서는 진짜 별들이 반짝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하지만 빅토리아 공주에게 이 티아라는 기술적 경이로움이나 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심장과 연결된 물건이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딸이었던 앨리스 공주가 남긴 거의 유일한 온기이자 만질 수 있는 기억의 파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 차가운 다이아몬드를 만질 때마다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각각의 별은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친척들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영국, 독일, 러시아, 그리스, 그들은 모두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하나의 태양 아래서 빛나는 거대한 왕실 가족이라는 별자리였습니다. 이 티아라는 그들 사이에 깨지지 않을 것 같던 연결고리이자 혈연의 증표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이처럼 가문의 역사와 어머니의 영혼이 담긴 물건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과연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가격표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빅토리아는 바로 그 보물, 가문의 심장과도 같은 티아라를 굳이 위험한 러시아 여행길에 챙겼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그 영롱한 빛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애정은 곧 역사상 가장 값비싼 실수가 되고 맙니다. 1914년 6월 28일, 그날도 알렉산더 궁전의 아침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라예보의 한 거리에서 울린 두 발의 총성은 전보선을 타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보이지 않는 충격파와도 같았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암살되었다는 소식. 처음에는 그저 발칸반도의 흔한 분쟁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소식은 끔찍한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독일이 러시아에,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이 독일에, 마치 거대한 도미노가 쓰러지듯 유럽의 강대국들은 서로에게 선전포고를 던졌습니다. 빅토리아와 루이 부부는 순식간에 적국의 심장부에 고립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가족이었던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적이 된 것입니다. 궁전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복도를 오가는 하인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탈출해야 했습니다. 당장. 독일계라는 이유만으로 언제 린치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를 떠나는 영국행 외교 열차가 곧 출발한다는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빅토리아의 침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녀들은 닥치는 대로 옷가지와 물건들을 트렁크에 쑤셔 넣었습니다. 빅토리아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주간의 평화로운 휴가를 위해 가져온 드레스와 장신구들이 이제는 생존을 위협하는 거추장스러운 짐상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벨벳으로 된 보석함이 들어왔습니다. 스타 티아라, 어머니의 유산, 가문의 역사.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어 가장 큰 트렁크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옷가지로 가득 찬 가방은 닫히지 않았고 선택의 시간은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역에서는 기차가 매정하게 기적 소리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가져가야 하는가 아니면 두고 가야 하는가, 이성과 감정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무거운 보석을 가지고 국경을 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여기에 두고 간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어머니의 영혼을 적진해버리고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기차역의 기적 소리가 두 번째로 울렸을 때 빅토리아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겁에 질린 채 자신을 바라보는 동생 알렉산드라 황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빅토리아의 머릿속에 위험하지만 합리적으로 보이는 해결책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곳, 러시아 황실의 금고보다 더 안전한 곳은 세상에 없다는 생각이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석함을 들어 동생에게 건넸습니다. 알릭스, 그녀는 동생의 애칭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이걸 좀 맡아줘. 전쟁이 끝나면 아마 몇 달이면 끝나겠지. 그때 내가 직접 찾으러 올게. 알렉산드라 황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무거운 보석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언니, 내 목숨처럼 지킬게. 두 자매는 이것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혈연으로 맺어진 신성한 맹세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보석함 하나가 곧 닥쳐올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갈라놓을 분기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 중 하나였습니다. 빅토리아는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장소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기차에 오르는 그 순간 그 보석함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인을 잃은 보물은 곧 피냄새를 맡은 탐욕스러운 자들의 목표물이 될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기차에 오른 빅토리아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동생의 모습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곧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짓 희망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 자매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 그리고 그 약속이 영원히 지켜질 수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스타티아라의 운명도 함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잿빛이었습니다. 켄싱턴 궁전의 창가에 선 빅토리아는 안개 낀 정원을 내려다보며 러시아에서 온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전쟁은 그녀가 예상했던 몇 달을 훌쩍 넘어 끝이 보이지 않는 참호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신문에는 매일같이 끔찍한 전사자 명단이 실렸고 유럽 대륙 전체가 거대한 도살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간간히 외교 채널을 통해 동생 알렉산드라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편지는 검열을 거쳐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도착했지만 모두 무사하다는 짧은 문장만으로도 빅토리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티아라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치품의 안부를 물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동생과 가족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1917년 러시아에서 2월 혁명이 터지면서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전화선은 끊겼고 전보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동생과 조카들이 수도에 연금되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그들의 생사를 확인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빅토리아의 시간은 그때부터 멈춰버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기적처럼 편지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지만 우편함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모르는 게 약이라고 말합니다.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편이 낫다고 하죠. 하지만 빅토리아에게 있어 이 무지는 약이 아니라 서서히 심장을 갉아먹는 독이었습니다. 최악의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굶주리고 있지는 않을까? 병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험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을까? 그 끝없는 불안감은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텅 빈 보석함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스타티아라가 놓여있던 벨벳 자리는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그 빈자리는 마치 동생의 부재처럼 그녀의 마음에 커다란 구멍을 낸 듯했습니다. 빅토리아가 런던의 안개 속에서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이어가는 동안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의 한 지하실에서는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예카테린부르크에 위치한 이파티에프 하우스, 한때 부유한 상인의 저택이었던 이곳은 이제 특별 목적의 집이라는 섬뜩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노프 일가의 마지막 거처이자 그들의 감옥이었습니다. 창문은 두꺼운 판자로 막혀 있었고 집 안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절망의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1918년 7월 16일 밤 잠들어 있던 가족들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거칠게 깨워졌습니다. 백군이 도시로 접근하고 있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그들은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어두컴컴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알렉산드라 황후는 몸이 불편한 아들 알렉세이를 부축했고 4명의 공주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것이 단순한 이동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지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벽과 하나의 전구가 전부였습니다. 잠시 후 사형 집행자들이 방으로 들어섰고 짧은 선고문이 낭독되었습니다. 그 순간 지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과 공포가 뒤섞인 짧은 비명,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화양 연기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방 안은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바닥에는 찢어진 옷가지와 흩어진 단추들만이 그곳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멈춘 후 방 안에 남은 유일한 목격자는 구석에 놓인 주인을 잃은 낡은 보석 한 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토리아 공주가 맡긴 스타티아라를 포함해 로마노프 왕조 300년의 영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 보석들은 더 이상 주인을 위해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차갑고 단단한 물질일 뿐이었습니다. 주인은 사라졌지만 물건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은 곧 새로운 주인을 혹은 새로운 파괴자를 맞이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혁명은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배고픔과 혼돈 그리고 계산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소비에트 정권은 텅 빈 국고를 채워야 했고 그들의 눈에 로마노프 왕가의 보물들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일 뿐이었습니다. 크렘린의 한 비밀 창고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보물 감정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명한 광물학자 알렉산드르 퍼스만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임무는 예술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다이아몬드의 캐럿, 진주의 무게, 금의 순도를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년 된 왕관과 목걸이들이 거친 손에 의해 저울 위에 올려졌고 그 가치는 루블이나 달러 같은 냉혹한 숫자로 환산되었습니다. 유명한 퍼스만 카탈로그에 기록된 이 과정은 지극히 체계적이고 무미건조했습니다. 다이아몬드 2356개, 총 1204캐럿, 진주 512개, 총 890g, 마치 정육점에서 고기의 무게를 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티아라에 얽힌 빅토리아 공주의 슬픔이나 알렉산드라 황후의 비극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작업은 잔인했습니다. 예술적 가치가 높은 완제품보다는 원석 상태의 다이아몬드가 해외 암시장에서 팔기 더 쉬웠습니다. 작업자들은 펜치와 망치를 사용해 보석들을 프레임에서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섬세했던 트랑글랑 기법의 용수철은 힘없이 끊어졌고 수백 년간 서로를 비추던 별들은 차가운 나무 상자 안에서 제각각 흩어졌습니다. 마운트배튼의 스타 티아라 역시 이 운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카탈로그 어딘가에 별 모양 다이아몬드 브로치 5개 같은 식으로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티아라는 더 이상 하나의 예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무게와 가격이 매겨진 다이아몬드 무더기로 분해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가문의 역사를 담았던 작은 밤하늘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그 반짝이던 파편들은 혁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베를린과 파리의 보석상들에게 헐값에 팔려나가 누군가의 반지나 귀걸이로 재탄생했을지도 모릅니다. 러시아에서 제국이 무너지고 있을 때 영국에 있던 친척들 역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길어지면서 영국 사회에는 극심한 반독일 감정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독일 황제 카이저 비렐름 2세는 영국인의 공공의 적이었고 독일과 관련된 모든 것은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영국 왕실의 독일계 혈통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특히 빅토리아 공주의 남편 가문인 바텐베르크는 너무나도 독일식 이름이었습니다. 신문들은 왕실을 독일 왕조라고 비꼬았고 길거리에서는 독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공격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결국 1917년 7월 국왕 조지 5세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가문의 이름인 sak스코버그 고타를 버리고 윈저라는 영국식 이름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모든 친척들에게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독일의 흔적을 지워야 했습니다. 빅토리아와 그녀의 남편 루이 바텐베르크 왕자에게 이것은 굴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가문의 이름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독일식 칭호를 모두 포기하고 바텐베르크를 영어로 직역하여 마운트배튼이라는 새로운 성을 만들었습니다. 산에는 마운트로, 마을, 배튼으로 그렇게 그들은 하루아침에 영국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생존을 위해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을 버리는 것. 과연 이것은 비겁한 배신일까요? 아니면 격동의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현명한 처세술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빅토리아는 러시아에 두고 온 보석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바텐베르크의 빅토리아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운트배튼 후작 부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바꿀 수 있었어도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은 결코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마음을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로마노프 일가의 처형 소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빅토리아의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동생도 조카들도 그리고 어머니의 유산이었던 스타 티아라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름, 가족, 그리고 과거와의 연결고리까지. 깊은 슬픔에 잠긴 그녀를 지켜보던 가족들은 어떻게든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빅토리아의 또 다른 이모이자 스웨덴의 왕비였던 루이즈 공주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사라진 티아라와 놀랍도록 닮은 또 다른 스타 티아라를 조카에게 선물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아주려는 끊어진 역사를 어떻게든 이어보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두 번째 티아라는 첫 번째 티아라와는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원본이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섬세하고 신비로웠다면 이 새로운 티아라는 더 대담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힌 5개의 별은 크고 선명했으며 각각의 별 중앙에는 눈물방울 같은 커다란 진주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트랑블랑 기법의 떨림은 없었지만 그 대신 당당하고 확고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이모의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새로운 티아라를 머리에 썼습니다. 차가운 금속과 다이아몬드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아름다웠습니다. 단지 진짜가 아니었을 뿐이죠. 그 사실을 그녀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두 번째 티아라는 상실의 아픔을 완전히 치유해줄 수는 없었지만 텅 비어있던 보석함의 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애도를 멈추고 마운트베튼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티아라는 마운트베튼 가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비극의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왕관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빅토리아 공주의 삶이 상실과 애도로 점철되었다면 그녀의 큰딸인 앨리스 공주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그리스 비극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의 앤드루 왕자와 결혼하여 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중 막내 아들이 바로 훗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이 되는 필립 공입니다. 앨리스는 선천적인 청각장애를 딛고 여러 언어를 구사할 만큼 총명했지만 그녀의 삶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의 나라인 그리스에서는 쿠데타와 혁명이 반복되었고 가족들은 여러 차례 망명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한 번은 갓난아기였던 필립을 오렌지 상자에 숨겨 겨우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앨리스는 깊은 신앙에 귀의했지만 현실의 고통은 그녀의 정신을 잠식했습니다. 그녀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스위스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프로이트 같은 당대 최고의 정신과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그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치료 끝에 병원에서 나온 앨리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왕족의 화려한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리스로 돌아가 자신의 사유재산을 모두 팔아 수녀원을 세우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는데 여생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수녀복을 입고 모든 보석과 사치품을 멀리했습니다. 어머니 빅토리아로부터 물려받은 두 번째 스타 티아라 역시 그녀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세속적인 영광을 상징하는 그 다이아몬드 별들은 그녀가 추구하는 영적인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티아라를 며느리에게, 즉 자신의 아들 루이 마운트베튼의 아내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앨리스 공주는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대신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채웠습니다. 그녀에게 진정한 빛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내면의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때 잃어버린 과거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티아라는 이제 세속의 욕망을 초월한 한 여인의 손을 거쳐 다시 세상의 빛을 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47년 우리가 이야기의 첫 장면에서 보았던 바로 그 결혼식입니다. 루이 마운트베튼의 딸 패트리샤 마운트베튼이 신부로 입장할 때 그녀의 머리 위에는 바로 그 두 번째 스타 티아라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극과 상실, 망명과 기도로 점철된 세월을 지나 티아라는 이제 새로운 세대의 행복을 축복하는 상징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 결혼식은 단순한 한 귀족의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신부 들러리로선 젊은 엘리베스 공주와 그녀의 약혼자였던 필립 마운트베튼, 앨리스 공주의 아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영국 왕실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티아라는 과거의 유령들을 뒤로하고 현재의 영광을 온전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 티아라는 마운트베튼 가문의 중요한 행사마다 그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유명한 장면은 1979년 필립 공의 가까운 친척이자 루이 마운트베튼의 손녀인 페넬로페 크나치불의 결혼식일 겁니다. 그녀는 훗날 필립 공이 가장 아끼는 말동무이자 친구가 되는데 그녀가 선택한 웨딩 티아라 역시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그리고 컬러 사진 속에서 티아라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때로는 어떤 물건은 원본보다 그 대체품이 더 길고 풍부한 역사를 쓰기도 합니다. 운명의 아이러니죠. 러시아의 지하실에서 먼지가 되어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진짜 티아라는 비극의 상징으로 남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나타난 두 번째 티아라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순간들을 묵묵히 지켜본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티아라는 마운트베튼 가문이 소유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들의 기쁨과 영광의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가짜나 대체품이 아닙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만의 이야기를 쌓아온 명실상부한 마운트배튼 가문의 보물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본,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진짜 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역사는 때로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마운트배튼의 원본, 스타 티아라의 행방은 지난 100년간 수많은 역사가와 보물 사냥꾼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왔지만 그 누구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몇 가지 가능성을 추측할 뿐입니다. 가장 유력하지만 가장 슬픈 시나리오는 우리가 이야기했듯 볼셰비키에 의해 해체되어 조각조각 팔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파리의 어느 부호가 끼고 있는 반지 속 다이아몬드 하나가 바로 그 티아라의 잃어버린 별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영원히 없겠죠. 또 다른 희망적인 상상도 있습니다. 혼란의 와중에 누군가가 그 가치를 알아보고 몰래 빼돌려 오늘날까지 어딘가의 비밀 금고 속에서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로마노프 왕가의 마지막 공주 아나스타샤의 생존설처럼 사람들은 사라진 아름다움이 어딘가에 온전히 존재하기를 바라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티아라의 행방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티아라가 우리에게 남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한 시대의 종말, 가족 간의 사랑과 비극적인 약속, 그리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이 모든 것이 그 작은 다이아몬드 별들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한 물건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이루는 금과 다이아몬드라는 물질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세월이 흐르며 그 안에 쌓인 사람들의 눈물과 웃음, 즉 이야기일까요? 마운트배튼의 스타 티아라는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진짜 보물은 땅속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한 영원히 살아 숨쉰다고 말입니다. 그 별들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그 빛은 1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습니다.